많은 사람들이 ESG 경영을 말하지만 How to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정립된 체계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글로벌 선도 기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2022년 12월 말 콜라보 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탄소 중립 NBG는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사례 분석과 ESG 적용 방안 모색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업로드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과 ESG의 딜레마를 볼 것입니다. ESG 경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펴봐야 합니다. ESG 경영 사례는 스포츠 의류기업 나이키, 아웃도어 파타고니아, 식품회사 네슬레, 생활용품 유니레버, IT기업 시스코 등을 개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며 ESG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SG는 인바이런멘탈 환경 경영 가장 중요하죠.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적 책임, 가버넌스 투명한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디 핑크는 강조했었죠. 기후위기는 투자위기다. 석탄 발전에 의한 전력을 40%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충격파를 던졌었죠. ESG 경영은 자발적인 착한 기업 캠페인이 아닙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투자자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이제 ESG 경영은 각국 정부 및 투자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SG 경영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1장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ESG의 딜레마입니다. 너무 거창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ESG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을 볼까요? 자본은 본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본은 끝없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제도화 강제하죠. 모든 기업의 고민은 어떻게 돈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더 많이 사게 만들까? 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ESG 경영이 거대한 흐름이 되었을까요? ESG 경영이 화두가 된 것은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인류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적 목표는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죠. 실천 과제는 이는 탄소 저감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환경 관련 기술과 프로세스가 초점이 되겠죠. S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G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SG의 목적은 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및 사회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문제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 활동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기존 경영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목표 역시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에게 최대한 배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ESG 경영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해관계자란 주주, 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죠. 기존 기업은 매출 극대화를 위한 활동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죠. 사회적 기여의 목적도 단지 착한 기업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팔기 위한 것이죠. 반면 ESG 경영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 지배구조 투명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 관련 활동에 주력합니다. 둘째,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사회적 지표를 중시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매출이 높고 영업이익이 많은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SG 경영은 비즈니스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하고 비재무적 지표를 중시합니다.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평가를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장기적 경영 리스크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기존 경영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ESG 경영은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준법 경영을 중시하죠. 환경공학, 에너지 관련 전문 지식이 중요합니다. 또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ESG 경영이 도입된 것은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요구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경영은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 시대에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친환경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좀 다르죠.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경영 방식을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ESG를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후발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ESG에서 S와 G는 경영진의 확고한 실천 의지만 있으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과 직결됩니다.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SG는 퍼스트 무버 전략입니다. 퍼스트 무버만이 살아남는 전략인 셈이죠. ESG 경영의 이슈를 볼까요? 첫째, 단기적 이익과 지속 가능성이 충돌합니다. 두 특성이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윤극 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적 대의란 본질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와 지구란 생태계에서 조화로운 어떤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제품은 원가 상승과 이익 감소를 동반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죠. 그러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라고 광고합니다. 셋째, 소비를 강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충돌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아나바다를 강조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고 하죠. ESG 경영을 마주하고 있는 패션 산업의 딜레마를 보시죠. 패션 산업은 석유화학에 버금가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 배출의 감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션 산업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돈을 벌고 있죠. 소비를 제도화하여 새로 유행하는 신상품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패스트 패션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ESG는 패스트 패션을 폐기하라고 강요합니다. 돈벌이의 핵심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멋진 모델들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지름신이 강림하겠죠. 카드를 긁고 나서 후회할 틈도 없이 로켓처럼 배송되죠. 옷은 보통 6개월 전에 대량 생산하죠.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냅니다. 지난해에 산 옷은 몇 번 걸쳐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유행에 뒤떨어진 쓰레기가 되고 말죠. 쇼윈도우로 자꾸만 눈이 갑니다. 글로벌 명품을 생산하는 패션 업체도 기후위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탄소 저감에 대한 정부나 시민운동단체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 소재를 개발하고 패션 폐기물을 활용한 소재도 개발하고 있죠. 폐기물 발생을 줄이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소재도 개발하고 있고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달성 때문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적이긴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먼저 ESG와 관련하여 온갖 구설수를 타고 있는 나이키부터 보죠. 나이키는 대표적인 글로벌 스포츠웨어 기업이죠. 나이키는 제3세계 어린이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비난에 시달렸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ESG 경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6년 6월 미국 라이프지는 어린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과 함께 나이키의 파키스탄 시알콧 지역 아동 노동 착취를 폭로했습니다. 12살 파키스탄 소년 타리크는 하루에 60센트를 받고 10시간씩 일했습니다. 나이키의 농구화가 $130일 때였죠. 시민단체들은 나이키가 하청을 맡긴
제3세계 공장의 노동자가 미성년자이며 하루 $2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공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죠. 나이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직접 소유하지 않은 공장의 작업 환경에 대해 우리의 책임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나이키의 악몽은 계속되었죠. 베트남 공장에서 유독물질이 배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7년 11월 나이키 하청업체인 베트남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건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태광실업의 베트남 공장인 태광비나였죠.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현지 법정 기준치의 최대 177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이죠. 톨루엔에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 및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는 등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 국제암연구소는 톨루엔을 발암성 등급 3군으로 분류합니다. 태광비나 공장은 1996년 12월 당시 평균 연령 18에서 24세 9,200여 명의 직원이 매월 4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었죠. 일부 작업장은 직원 165명 중 128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나이키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98년 안전과 건강 경영자태도, 인력 개발, 환경 관련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MLP, 매뉴팩처링 리더십 파트너를 도입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만 하청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책의 한계는 하청 공장은 거래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권 보호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이키는 엉크, UN 글로벌 콤팩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엉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 전략에 적용하고 지속 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나이키는 탄소 제로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2019년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을 시작했죠. ESG 경영으로 탄소 제로 목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나이키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65%까지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재활용 원사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무브 투 제로는 나이키의 친환경 캠페인이죠. 나이키는 폐기물을 소재로 한 스페이스 EP를 개발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은 약 12kg, 자동차를 45km 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맞먹죠. 스페이스 EP의 탄소 발생량은 약 3.7kg이므로 획기적인 탄소 저감 소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나이키는 1990년대 후반부터 탄소 저감 소재를 개발하였고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더 이상 쓸 수 없는 제품들을 새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를 사용한 신소재 플라이니트를 개발했고 플라스틱 물병이나 버려진 어망 같은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죠. 한편 제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충진제의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나이키 역시 탄소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여 저탄소 탈플라스틱을 시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0년 출시한 스페이스 EP 같은 제품은 일종의 마케팅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나이키는 생명공학 회사인 뉴라이트 테크놀로지스와 공동으로 바이오 기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해양 생물을 재료로 한 에어카본을 개발했죠. 에어카본은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한 생분해 폴리에스터죠. 섬유와 시트뿐만 아니라 고체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인 노엘 킨더는 에어카본은 나이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70%를 감축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나이키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작업 환경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2025년까지 사내 여성 비율 50%, 소수민족 비율 35%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내 여성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렸죠. 여성이 고용에 있어 차별당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를 교육했죠. 2021년부터 5년간 인종 등 다양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에 1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걸 이펙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설립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 20개국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그곳의 여성 청소년 수천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8,9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전 세계 1,7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동안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여성 청소년이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칭 걸스 프로그램도 실행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의 ESG 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키의 진정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ESG 정책은 외형상 대단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 나이키는 동일임금법을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죠. 사내 성희롱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관리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성별 임금 격차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여성 직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위구르족 착취 논란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했는데 이때 위구르족을 착취해 생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이키는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죠. 중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고 나이키는 중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나이키를 비난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참고로 제3세계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쟁을 잠시 짚고 넘어가죠. 선진국과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제3세계 민중을 착취하여 부의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실태라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각각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생산, 각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국제분업 체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적 경제학파의 주장이죠. 어쨌든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3세계의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 내 양심적 시민운동, 소비자 단체의 인권운동, 공정무역운동에 의해 제3세계 노동력 착취 실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아동노동 금지운동은 제3세계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모르는 배부른 소리라는 주장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주어진 일자리마저 사라지면 그들은 누가 먹여 살리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동 노동 착취 같은 비인간적 실태를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 카피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SG 모범 사례라 할 만합니다. 파타고니아는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기괴한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게재해서 화제가 되었죠. 자기네 자켓을 사지 말라고 광고했습니다. 자켓 생산 때 환경이 오염되므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했죠. 이 광고는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말 장난이 아닙니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30년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파타고니아의 경영 목표는 우습게도 환경보호, 실행 목표로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100% 유기농으로 조달하고 되살림 농법 개발 및 보급하며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파타고니아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1973년 설립되어 미국 내 19개 주에 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여 소매점을 갖고 있죠.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스포츠와 함께 글로벌 3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한국 지사는 2013년에 설립되어 2020년에 4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확고한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2019년엔 UN이 기업가 비전 부문 지구환경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라 인정한 셈이죠. 우리 눈에 비치는 패션 산업은 화려하죠. 잘생기고 쭉쭉 빵빵인 모델들이 멋지게 워킹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패션은 인간의 욕망을 소모하는 과소비 산업입니다. 지구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석유화학 산업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합성 섬유는 500년 동안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심각하고요. 파타고니아는 지구를 위해 매출의 1%를 지구세로 사용합니다.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하거나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죠. 2016년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발생한 매출 전액을 뿔뿔이 환경단체에 기부했습니다. 2019년엔 $10,000,000의 환경보호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죠. 파타고니아의 미션은 첫째, 원재료를 100% 유기농으로 조달하고 둘째, 되살림 농법을 개발 및 보급하고 셋째, 친환경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한다고 할 만하죠. 파타고니아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스레이어 캐필리는 1982년에 출시했는데 초기에는 폴리프로필렌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원단은 녹는 점이 낮아서 건조기에서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 문제는 새로운 소재인 폴리에스터로 대체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PE는 원래 소수성이라서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원단 표면을 화학 처리함으로써 물 흡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땀을 흡수하면서도 빨리 건조되는 기능성을 부과했죠. 스웨터인 신칠라는 인조 모피 회사인 말덴 밀스와 협력하여 신소재를 개발한 것입니다. 보풀이 일지 않으면서 착용감이 좋은 아웃도어를 만든 거죠. 파타고니아의 경쟁력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술 혁신이 기업의 미션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파타고니아는 원단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 폴리에스터 원단의 88%를 재활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235만 kg을 감축했죠. 전체 제품의 68%를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비율이죠. 1990년대 초에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가격이 새 폴리에스터 가격과 비슷하다는 점을 볼 때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한편 파타고니아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유기농 목화 재배의 선구자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면이 목화라는 식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목화는 농약 범벅이죠. 목화 재배에 사용하는 농약이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10%에 이릅니다. 살충제의 경우 25%가 목화 재배에 사용되죠. 농약은 토양을 해치고 인체에도 해롭죠. 목화밭에 뿌려진 제초제나 살충제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파타고니아는 1994년부터 유기농 목화 재배 농가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개발하여 1996년 유기농 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유기농 면화의 가격은 일반 면화보다 1.5배 비싸고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공급량 조절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는 사업 전략이죠. 2018년에는 재생 유기농 연대를 출범시켜 유기농 농업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모든 원단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지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직조, 염색, 봉제 등 생산 작업을 거쳐 물류 및 배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 초기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옷을 고쳐서 오래 입자는 취지로 무상 수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회 서비스 차량을 운행하며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죠. 재킷 하나를 생산할 때 135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제품 운반 과정에서 완제품 무게의 24배에 해당하는 탄소를 배출하죠. 파타고니아는 꼭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사지 말라고 홍보합니다. 고쳐 입고 나눠 입는 것이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멋지고 위대한 일이죠. 되돌림 농법은 파타고니아의 사업군을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웃도어가 아닌 맥주니까요. 유기농을 연구하다 찾아낸 새로운 농법을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맥주는 한 해살이 작물인 밀로 만듭니다. 매년 밭을 갈아 엎죠. 흙은 공기보다 3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흙을 자꾸 갈아 엎으면 탄소가 공기로 방출됩니다.
컨자는 미국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여러 해살이 밀이죠. 한 번 심으면 5년간 수확이 가능하죠. 다년생 작물의 이 점은 땅을 갈아엎거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토양을 보호할 수 있고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죠. 파타고니아는 뿌리가 매우 크고 굵은 컨자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환경 재생형 맥주인 셈이죠. 파타고니아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를 개발했습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합성 섬유를 세탁할 때 배출되죠. 의류에 의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죠. 에코버블 세탁기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최대 54%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천만 달러 펀드를 조성했고 2016년에 TSV란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TSV의 미션은 다수의 넥스트 파타고니아를 육성하여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TSV가 투자하는 분야는 지속 가능한 재료 기술, 물 절약 기술, 폐기물 저감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되살림 유기농업 기술입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도 국내 기업들과 협업하여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제3세계 노동자들이 생산한 원자재를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업체를 선정할 때도 제3세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위험 발생 요인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공정노동협회에 가입하고 있죠. 파타고니아는 ROC 인증을 받았습니다. ROC는 토양건강, 동물복지, 사회적 공정성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합니다. 우선 토양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토양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GMO를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동물에게 5가지 자유를 줄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장기 근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본사와 함께 한국 지사는 푸른 심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명이 다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댐을 철거하기 위한 캠페인이죠. 그 목적은 대한민국의 강과 하천을 자유롭게 춤추게 하자는 것이죠. 전국에 보는 37,753개, 그중 20% 정도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탄천 백궁보를 철거했고 2월 21일에는 성남 백현보를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의 철거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50여 환경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보죠. 첫째, 연구개발 투자로 기능성 원단을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산악인들은 면 셔츠에 울니트나 다운을 입고 등반했었죠. 파타고니아는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내복을 생산했죠. 둘째,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원단의 88%를 재생원단으로 대체했으며 염색 공정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의 사용을 중단했고 유기농 목화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셋째,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으며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협력업체와 상생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SG의 각 부분을 충실히 실행한다고 평가합니다. ESG 경영성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목화보다 1.5배 비싼 유기농 목화 원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타고니아는 1980년대부터 ESG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한다는 사명처럼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죠. 원재료부터 원단 및 옷 생산 과정,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ESG 가이드라인을 따를 때 비로소 경영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출의 1%를 지구를 위한 세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로 협력사까지 ESG 경영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ESG 경영은 기업 내부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과 수익 보장을 위한 투자자의 요구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세미나를 위해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타고니아가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네슬레의 ESG 경영입니다. 글로벌 식품회사로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네슬레의 ESG 경영 사례는 프로세스 혁신과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처럼 네슬레 역시 시련이 많았습니다. 첫째, 분유로 인한 유아 사망 논란이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분유 시장에서 유아 사망의 원인 제공했다는 논란입니다. 분유를 유아에게 제공할 때 끓인 물과 소독한 젖병을 사용해야 하죠. 아프리카 어머니들이 세균이 들어있는 물을 끓이지 않고 판촉용 공짜 분유를 타먹이면서 유아 사망률이 높아졌었죠. 네슬레는 억울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네슬레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둘째,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중국 합작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노동력 착취 논란입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 등 어린이 노동력 착취 문제로 그린피스와 팜오일 분쟁을 겪었습니다. 넷째, 2015년 인도인이 애용하는 매기 누들에서 허용치 7배 이상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아프리카 노예와 아동 착취 문제가 연루된 카카오 플랜테이션 문제로 홍역을 겪기도 했죠. 네슬레의 ESG 정책의 연역을 볼까요? 2016년 울프마크 슈나이더가 CEO로 취임했고 CSV를 도입했습니다.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는 공유가치 창출로 하죠. 네스킥, 키캣 등 주요 브랜드 제품군에서 당류를 2000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했습니다. 판매 제품 중 45%는 WHO가 제시한 하루에 필요한 당 섭취 기준인 칼로리의 5% 이내로 충족합니다. 네슬레는 코코아 플랜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1456만 그룹 묘목 제공하고 있죠. 코코아 농장 농부들의 생계를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켰죠. ESG를 실행한 결과 네슬레 주가는 10년 전보다 2배 상승했습니다. 네슬레의 ESG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치 대체 제품 출시하며 식물 기반 대체 시장에 진출한다. 포지티브 워터 이니셔티브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위성 서비스 사용해 공급망의 산림 벌채를 모니터링한다.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사용 3분의 1로 축소한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한다. 아동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코코아 농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네슬레는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참치 대체 제품을 개발한 것이죠. 참치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 포식자인 참치가 고갈되면 먹이종의 개체수가 늘어나 먹이사슬과 해양 환경이 불안정해지죠. 대체 식품은 식물 성분을 조합하여 개발했습니다. 장점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인공 색소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필수 아미노산은 함유하고 있답니다. 대체 식품은 네슬레가 가진 혁신 역량과 전문성,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네슬레는 고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육 및 새로운 식물 기반 유제품 대체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으로 파괴되는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를 생산하기 위한 코트디부아르 열대우림이 80% 이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코코아 플랜을 도입하고 코코아 앤 포리스트 이니셔티브, 즉 산림 파괴 방지 및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8만 5천 코코아 농장에 42만 개의 인목 종자를 배포하여 산림 복원에 노력하고 있죠. 고품질 코코아 모종을 공급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장에 필요한 땅을 최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2050 카본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활용 포장지와 재활용 페트병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에 2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생명공학 회사인 카비오즈와 컨소시엄을 구성, 생분해성 페트병을 생산했습니다. 둘째,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차량을 개발 중입니다. 셋째, 2050 카본 제로 플랜입니다. 2025년까지 생산 공정에 대해 아리백을 달성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고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공장 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업체들과 국가 전력 그리드를 통해서 협업할 계획입니다. 토양 건강 개선과 다양한 생태계 유지 및 복원 등 재생 농업 발전에 투자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수억 그루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ESG 모범 기업으로 불리는 유니레버에 대해 훑어보겠습니다. 유니레버는 비전 체계인 USLP 유니레버 서스테이너블 리빙 플랜으로 유명합니다.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통합한 관리 시스템이죠. 유니레버는 글로벌 생활용품 1위 회사죠. 전 세계 2만 5천여 판매점을 가진 거대 회사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경쟁사인 P&G에 밀려 고전했습니다. 회사는 극약 처방을 하죠. 2009년 P&G 출신인 파울 폴만을 CEO로 영입합니다. 폴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은 하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영 혁신을 통해 판을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2010년 USLP를 발표. 비즈니스 전략 체계와 지속 가능 경영 전략 체계를 통합했죠. 10년 단위 장기 플랜이죠. 이사회부터 실무 조직, 본사부터 지역 사업장까지 통합적인 환경 전략을 운용하죠.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탄소 중립위원회와 통계팀, 환경안전센터, 지속가능 패키지위원회, 지속가능 자원조 달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이슈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팀을 넘나드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수직 수평적 고액을 넘어 운용되는 환경 전략은 유니레버를 누구나 손꼽는 친환경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니레버는 2039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5만 6천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를 감축할 것입니다. 공급 업체들에게 진행 상황 및 탄소 배출과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죠. 2023년까지 공급망에서 산림 벌채를 없애기로 했고요. 위성 모니터링, 지리 위치 추적, 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추적합니다. 수질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100개 지역에서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2030 수자원 그룹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제품을 생분해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유니레버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청소 및 세탁 제품 생산 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료 생산 및 포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글로벌 브랜드의 포장 및 제품 제형에 순환 경제 원칙을 포함시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탄소 발자국의 46%를 차지합니다.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을 위한 퓨처 푸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글로벌 식품 사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퓨처 푸즈를 발표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내에 식물 기반 육류와 유제품 대체품으로 연간 10억 유로의 새로운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공장에서 매장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의 수를 2배로 늘리고 식품 전반에 걸쳐 칼로리, 소금, 설탕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치약 튜브를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으로 대체합니다. 2025년까지 치약 포트폴리오를 재활용 가능한 튜브로 전환할 것입니다. 제품 포장은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판매되는 것보다 더 많은 폐플라스틱을 수집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대체합니다. 이 소재는 치약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얇은 플라스틱 재료이므로 튜브당 필요한 플라스틱의 양도 줄어듭니다. 넷째, 종이 기반 세탁 세제병을 출시합니다. 세탁 브랜드 OMO를 통해 종이 세탁 세제병을 개발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헤어케어 병을 만드는 동일한 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죠. 협력사 펄펙스는 100% 재생 가능한 사료 원료를 이용해 목재 펄프로 병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기술 혁신입니다. 유니레버의 슬로건은 지구를 건강하게, 자연 보호와 재생입니다. 파묘, 종이, 판지, 차, 콩, 코코아 등 생산지에서 벌채하지 않으면서 최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했죠. 물 사용을 줄이고 동물 복지와 관련한 시스템도 구축 중이고요. 벌채 제로 등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유니레버가 투자한 기금은 10억 유로에 이릅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했죠. 2008년 이후 폐기물의 양을 96% 줄였습니다. 폐기물의 97%는 재활용, 재사용 또는 회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70개국 400개의 유니레버 사업장에서 매립 폐기물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유니레버의 목표 중 하나는 기술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ESG 경영에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사업이나 캠페인이 아니죠. 하지만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절약형 헹굼 세제인 콤포트1 린스를 출시했죠. 물 낭비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공익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베트남 헹굼 세제 시장의 40%를 점유했습니다. 인접 5개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아동 손 씻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만 자주 씻어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는 씻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30초는 너무 길고 물 낭비도 심합니다. 유니레버는 10초 만에 세균 99.9%를 제거하는 비누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의 건강과 회사 수익을 동시에 거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와 연계한 유니레버의 전략은 깨끗한 물 마시기 캠페인과 정수 필터 개발, 친환경 캠페인과 물 절약 헹굼 세제 개발 등 다양한 조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유니레버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비즈니스를 지향합니다. 첫째,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식품과 음료 마케팅을 중단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기존 미디어는 12세 이하, 소셜미디어 채널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식품과 다과를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또 1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금지했고 16세 미만 인플루언서 연예인 또는 소셜미디어 스타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16세 미만 어린이에게 광고를 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둘째,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를 보호합니다. 2020년 인종평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죠. 2025년까지 직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입니다. 2019년 경영진의 50%가 여성입니다. 2025년까지 소외계층이 소유 관리하는 공급업체를 통해 연간 2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이죠. 셋째, 가치사슬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2030년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들을 위해 공급업체, 여타 기업, 정부 및 NGO와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생활임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인권 침해 논쟁은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논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니레버는 세계 최대 차 생산업체지만 시장 정체로 고민이 많았죠. 립톤과 피지팁스, 브룩본드 브랜드의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의 대규모 차 재배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케냐 케리코 카운티에 위치한 8,900헥타르 농장에서 인종 갈등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폭력 사태로 7명이 숨지고 56명의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유니레버 본사가 위치한 영국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피해자들은 농장 공격 사태 이후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농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도 한 달치 임금인 80파운드만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니레버는 재정적 보상과 병원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의미 있는 보상을 했다고 밝혔죠. 노동자들은 유니레버가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패소했습니다. 노동자 중 218명이 2020년 유엔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외딴 지역에 농장을 세우고
타지에서 노동자의 가족들을 데려오는 유니레버의 모델은 영국 식민지 모델을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쉽지 않지만 이 논란이 M&A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몸값을 낮추기 위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IT 전문 기업 시스코를 보도록 하시죠. 시스코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입니다. 시스코는 통신 및 정보 기술 산업과 관련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킹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설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IT 솔루션 기업으로서 지속가능 경영도 IT 솔루션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스코의 CSR 미션은 5가지죠. 1. 올바름을 위한 기술. 2. 환경적 지속 가능성. 3. 순환 경제 및 공급망. 4. 의식적인 문화 선도. 5. 신뢰와 책임. 기후위기 관련한 시스코의 활동 범주는 다양합니다. 재생에너지, 순환 디자인 및 소비, 원격 협업 도구, 효율적인 제품, 스마트한 빌딩과 도시, 효율적인 운영관리, 임직원의 참여, 극단적인 날씨와 재앙에 대한 대응, 공급사슬망 배출 관리 등이죠. 시스코는 2021년 9월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회사 자체의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를 확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시스코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RE100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시스코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은 첫째,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둘째,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가속하며 셋째, 하이브리드 작업을 적극 활용하며 넷째, 탄소 제거 솔루션에 투자하고 다섯째, 지속 가능성 및 순환 경제 원칙을 준수한다. 순환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장기 계획과 대규모 투자와 R&D가 필요하죠. 우선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과 오염이 없는 제품을 디자인하며 둘째,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 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며 셋째, 자연 생태계를 재생하는 것입니다. 순환 디자인 프로그램을 요약해보죠. 우선 재생된 원재료를 최대한 사용한다. 부품의 표준화, 모듈화, 간소화를 통해 제조 및 공급 사슬을 단순히하고 재사용, 수리, 재생산, 재활용의 편리성을 높인다. 플라스틱 포장을 줄여서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다. 지속적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소비자들이 분해, 수리, 재사용이 편리하고 생산할 때부터 감안하여 디자인한다. 순환 디자인의 한 축은 순환 소비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고객 순환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에 시스코 리턴즈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고객들이 사용이 끝난 시스코 제품을 택배로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죠. 사용한 제품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는 다음 구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력업체 순환 제조 프로그램입니다. 제조업체와 함께 재활용 소재, 재활용 부품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협력합니다. 순환 제조는 글로벌 공급사슬망 전체에서 진행되도록 재생재사용 원재료, 부품 교환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스코 내부 순환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기 재활용, 데이터 센터 서버 재활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IT기기 재활용 아이디어 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제품을 생산할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스코가 생산한 IT 장비의 평균 에너지 효율성은 77%, 2020년 85%, 2022년 87%입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부품 중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전환합니다. 금속 부품은 2025년까지 95%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빌딩 및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시스코의 무선 중심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전선과 통신 케이블 사용 수준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절약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효과가 큽니다. 효율적인 운영 방식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매니지먼트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을 조직하여 시스코 본사와 세계 각국의 지사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44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빌딩 인증인 리드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고 건물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사용하고 냉난방과 공조장치의 AI 기술 적용을 통한 최적 상태로 운용하며 수생식물을 이용해 용수를 정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사 슬망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도 시행 중입니다. 시스코는 2025년까지 80% 이상의 협력업체가 실시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33%의 생산 협력업체가 참여했고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제로 프로젝트에는 23%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죠. 시스코가 운영하는 네트워킹 아카데미를 통해 IT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디지털 혁신도 의미가 없겠죠. 네트워킹, 자동화, 사이버 보안, IoT, 디지털 문해력, 기업가 정신 등 IT 관련 초급 및 고급 교육을 제공합니다. 탤런트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구인 구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죠. 지난 23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180개국의 1260만 명에게 IT 교육을 제공했었죠. 270만 명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IT 훈련 프로그램, 퇴역 군인 및 배우자 교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자 가정용 원격 교육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미국 아동의 4분의 1이 이민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어렵고 교사는 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토킹포인트는 100여 개의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플랫폼이죠. 쌍방의 언어를 통번역함으로써 부모와 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NGO인 디지털 그린과 함께 앱을 개발하여 소규모 농가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농가는 세계 빈곤층의 80%를 차지합니다. 디지털 그린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50여 개 언어로 만들어진 영농교육 영상과 판매를 지원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시스코는 앱 개발을 위한 펀딩의 첫 후원사로 나서며 농가의 빈곤 퇴치에 동참했고 실제 앱을 사용한 농가들의 소득은 평균 13% 증가했습니다. 셋째, 원격 협업 툴을 지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협업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시스코는 원격 협업 시스템인 위백스를 개발하여 공공교육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무상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 목록입니다. 지금까지 5개 대표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시죠.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2050 탄소 중립 정책이 수립되었고 기업들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도입했죠. 투자자와 자본시장도 ESG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나 국제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ESG 경영 지침들이 요구하는 아젠다를 정리해 볼까요?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 효율 향상,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사회적 책임과 공정무역, 투명한 지배구조와 준법 경영. 우리 회사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자본시장은 우리 회사의 매력을 느낄까요? 우리 회사는 ESG 경영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첫째, 지배주주가 ESG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있을까? 상장 기업은 오너 지분이 평균 40% 이상이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과 이사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죠. 둘째, 지속 가능성의 모멘텀은 경영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ESG 경영을 실행하려면 경영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실한 가치를 제공하면 이유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재무 성과가 좋지 않으면 CEO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는가? ESG 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비용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죠. ESG 경영이 도입되면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친환경 제품을 쉽게 살 수 있고 노동자의 인권 상승 등 좀 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겠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려면 우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떠오르는 모든 요소를 망라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모든 팩터들에 대해 가중치를 매겨봅니다. 팩터와 관련된 동원 가능한 자원, 인력이나 보유 기술을 분석합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적 요소, 실현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그 다음 ESG 전략을 수립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SG 전담 조직에서 시뮬레이션하면서 수정, 보완 작업을 반복합니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란 관점에서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합니다. 각 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선, 비즈니스 연관성이죠. 처음에는 1에서 5점으로 다소 거칠게 점수를 매겨보면 편하겠죠.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역시 중요합니다. 경영진이나 실무자는 중요하게 보지만 이해관계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할 때 그들을 설득할 논리를 고민해야죠. 재무적 영향도 역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죠. 개별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재무적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비용 측면에서 보는 거죠. 또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래의 수익이 되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훑어보죠. 먼저, 업종 특성 분석입니다. 우리 회사 업종의 특성에 맞는 환경 기술을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상 어느 영역에 맞출 것인가? 예를 들어, 소비재 기업이라면 친환경 제품 개발, 책임 있는 원료 조달 같은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화학 기업이라면 건강과 안전, 환경 영향의 최소화란 측면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금융기업이라면 ESG 금융상품 개발, 개인정보 보호 같은 요소가 있겠죠. 둘째, 이해관계자 관련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해관계자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의견 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포커스 영역과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이해관계자와 소통 결과가 전략 및 위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셋째, 리더십 항목입니다. 시장의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영향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가? ESG를 회사 전략에 반영하고 있는가? 밸류 체인에서 ESG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이 사회는 ESG 리스크 감독 및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넷째, 변환 관리 항목입니다. 지속가능 밸류 체인을 위해 효과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있나? ESG 성과 및 리스크의 측정, 모니터링, 평가 방식이 상호 연계되고 있나?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탑 매니지먼트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가? 다섯째, 기술 혁신입니다. 청정 기술, 기후 기술 등을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나? ESG를 위한 비즈니스 또는 기술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여섯째, 소통 관련 질문입니다. 이해관계자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ESG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ESG 경영 여건은 어떨까요? 첫째, 탄소 저감 기술은 대기업은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있죠. 정부의 체계적 장기적 로드맵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은 연구 단계입니다.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개발 초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정부의 R&D 및 상용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자원은 현재 100대 기업의 전력 소요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턱없이 열악하죠.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넷째,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은 경쟁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CT 인프라를 활용해 더욱 고도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공정 개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5째, 생산 공정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파괴적 혁신이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탄소 추적 시스템 같은 AI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6째, 사회적 책임은 기존의 형식적, 시혜적 봉사활동이 아니라 내부 직원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해 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이 요구됩니다. 7째,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해 관계자 중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폭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8째, 우리나라는 오너 중심의 경영이 대부분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취약합니다. 전문 경영인 경영체계의 대대적 도입이 시급합니다. 9째, 기업 의사결정 구조 역시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사회는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배구조의 오너들의 텃세가 좀 강하죠. 마지막으로 ESG 경영의 도입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ESG는 CSR과 다릅니다. ESG 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봉사활동 같은 시혜적 기여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파괴적 혁신을 말합니다. 먼저 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S와 G는 회사의 의지만 확고하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은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대안이 없으면 ESG 경영은 숫자 노름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SG 경영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능력도 높여야 하고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ESG 생태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평가지표에 맞추는 접근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ESG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입니다. ESG 평가를 잘 받는다고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이거나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SG의 목적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기술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린워싱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넷째, ESG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CEO 직속의 전문가 팀이나 위원회를 조직하십시오. ESG 조직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멤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 생산, 재무,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실무 조직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탑다운 방식에 치우치면 혁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5째, 외부 지원을 받는다면 컨설턴트보다 트레이너를 선택하십시오. 아직까지 ESG 경영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컨설팅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ESG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자문합니다. 즉, 비전 선언, 전략 체계, 보고서 작성, 언론 보도 자료만 그럴듯하게 꾸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ESG 경영의 도입 준비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6째, 전사적 시스템과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SG 활동은 전사적 비즈니스에 관철되어야 합니다. 모든 활동은 조직의 성과 지표에 포함시켜야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이 유사한 다른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5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따라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기업의 실정과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ESG 경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하게 자본주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하여 ESG의 기본 개념 5개 글로벌 기업의 모범 사례, 그리고 준비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까지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설명드렸지만 개별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묻는다면 쉽게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서 함께 고민하시죠. 감사합니다. 따뜻한 기술을 꿈꾸는 엔지니어입니다.